두 번째 범행을 같이 저지르고 서울로 상경한 남자와 김 씨.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헤어져 각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의 연쇄살인 행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살인 기관차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더욱 대담해진 남자는 서울에 올라온 당일 밤 바로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동대문구의 어느 야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엔 60대 남성 박 씨가 천막을 쳐놓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천막을 발견하자마자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 박 씨를 급습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박 씨를 칼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천막 안에는 한 푼도 없었고 남자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살인 이후 약 20일 만에 벌어진 범행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이하동과 영등포 등 친척집을 전전하던 남자.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주변으로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9월 23일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숙을 구해 하루 정도 머문 남자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칼을 들고 말았는데요. 24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 남자는 평택 송탄읍에 있는 어느 외딴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곳에는 71살의 노파와 7살, 5살의 손자, 그리고 11살의 손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노파와 어린 손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장도리로 마구 공격해 잔인하게 살인하고 맙니다.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피해자들의 안면부는 모두 함몰됐고 범행 도구인 장도리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일은 11살 손녀에게 벌어졌는데요.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11살 손녀. 도망가지도 못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남자는 집 근처 야산에 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는 성범죄를 저지른 뒤 온몸을 둔기로 때려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연쇄살인을 벌이고 있는 범인. 그는 당시 27살의 김대두였습니다. 뭐 이게 지금 말만 들어도 진짜 끔찍하네요. 상상만 해봐도. 이게 지금 1970년대에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잔인한 살인마 김대두의 범행 내용들이잖아요. 범행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이런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네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한 이후 고추 15건? 이 정도면은 강도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기존에 일어났던 여러 연쇄살인 사건들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이후에 성범죄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거나 돈을 강취해 나오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범죄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사실 연쇄살인의 범죄라는 것은. 사실 다른 범죄로 보이기 위한 의도, 뭐 일부의 금품을 훔쳐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보다 더 잔혹한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 그리고 그들은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주 태연하게 현장에 있는 금품을 훔쳐간다든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행위를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영철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언론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네 번째 침입을 했던 해화동 사건에서는 의도적으로 장비를 지하실에서 가져와 가지고 금고를 망치로 부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강도 범죄로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조금씩 이어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사실 김대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범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살인, 그것도 굉장히 잔혹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살인, 거기에 이제 뭐 물건들을 훔쳐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살인부터는 아이에게 성범죄를 시작하는데 악마라는 표현도 이런 범죄자한테 쓰기에는 너무 고상한 표현 같습니다. 당시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도 없던 때라 정신 이상자가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도 돌았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면 뭐 김대두 이 사람은 뭐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건 뭐 진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뭐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범죄자가 이 범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연쇄살인범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연쇄살인범들이 갖는 공통된 점들인데요. 일단은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이 연령을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고 또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나 이런 감정들을 사실 감정을 교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감정을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놈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파괴하는 그런 감정의 결과가 이제 공감 능력이 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것. 이 감정이 우리가 공감 능력을 애초에 없는 건지 공감 능력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이 좀 헷갈릴 정도로 좀 모호한 지점이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상대방의 고통을 알기만 아는 것이지 자기가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계속 자기가 행위를 실행을 함으로 해서 그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쇄살인범 김대두,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김대두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두는 1949년 10월 11일 전남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전쟁 전에 태어나서 전쟁 시기를 인정하는데요. 김대두는 살림이 어려운 농촌 가정의 3남 4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김대두의 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장남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를 시키려는 교육열이 높으셨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김대두가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도시의 인류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김대두를 광주로 보내 재수까지 시켰지만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두는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일을 하던 김대두는 17살이 되던 해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포로 나와서 공장, 또 양복점, 막노동, 머슴살이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국민학교 졸업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또 키가 160cm, 사실 뭐 160cm를 가지고 뭐 작다 크다 논할 거는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허약한 체질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살에는 군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신체가 허약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면제가 됐고요. 73년부터는 2번의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75년 초에 출소한 이후로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울분, 분노 때문에 75년 8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항상 뭐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든지 사회 냉대 뭐 이런 꼭 핑계들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김대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뭐 왜소한 체격이고 또 전과자로 인해서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범행을 저지르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낙인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좌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대방 타인을 공격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사실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자존감이. 그런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두가 그 체포된 이후에 뭐 자기 그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 건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왜 뭐 힘들다가 남산 같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뭐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연쇄살인의 동기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왜 김대두한테는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뭐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김대두가 이렇다, 또 살인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김대두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좌절, 그다음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남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것에 대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의 감정, 이것이 이제 가장 이 범행의 근본적인 동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프로파일링이나 심리 분석 같은 게 시행됐었나요? 프로파일링뿐만 아니고 일단 과학 수사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고요. 이게 이 사건이 아마도 이렇게 계속되면서 잔혹행위가 이어지는데도 체포하지 못한 배경에도 결국은 당시의 수사력으로 봐서는 정말 그 범행 동기, 그다음에 행위의 잔혹성 이런 것들이 아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네 번째 살인 이후 김대두의 범행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의 범행으로 9명을 살해했지만 김대두의 살인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살인 이틀 후 경기도 양주로 옮겨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김대두. 역시 외딴 집에 침입한 그는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앞선 범행들과 같은 방법으로 5명의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부모와 3살짜리 막내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10대 자녀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대두는 그 집에서 현금 약 2만 1,000원 정도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평택과 양주에서 끔찍한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신문들은 앞다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외딴 집의 가족을 노리는 수법, 비슷한 공격 방법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뉴스와 신문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대두는 버스를 타고 안양, 부곡을 거쳐 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몸을 사리는 것 같았지만 3일 뒤 범행은 또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만 했던 공격 시간도 저녁 8시로 빨라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으로 이동한 김대두는 시흥군 남면의 외딴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28살의 아이 엄마와 3개월 된 딸 아이를 칼과 둔기로 사용해 살해했고 2,300원을 훔쳤습니다. 이틀 후에는 경기도 수원 우만동의 외딴 집에 침입해 30대 부부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김대두의 범행은 2, 3일 간격으로 계속됐고 벌써 16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나레이션 하신 것처럼 8번째 범행까지 총 16명을 살인을 했습니다. 김대두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요.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뭐 이런 것들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 살인 이후에는 이제 여성이나 여자아이의 성범죄 살인 같은 것들을 같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범행 수법이 김대두가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시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가요? 여성관이라기보다는 여성을 공격함으로 해서 범행의 성공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아주 그 이놈들이 보통 보면 이런 그 약자들을 공격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쭉 김대두 범죄 내용에서 읽고 있잖아요. 끔찍한 범행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는 알아도 김대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1970년대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기 때문일까요? 근데 당시만 해도요 언론에 이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었고 또 지역이 많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한 범인에 의한 연쇄살인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범행이 일어나면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알려지기가 좀 쉬웠을 텐데 뭐 당시 경찰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건 공유라고 할까요? 뭐 공조 수사 이런 것들 혹은 또 경찰 내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연쇄 살인인지 혹은 그냥 단일의 사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이라면 뭐 이런 연관성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각각의 행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다 이런 것이 이제 분석이 가능할 텐데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사건들이 오늘 드러난 것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아오셨다시피 뭐 대상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선택하는 방법,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들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범인, 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수사팀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8번째 범행을 저지르면서 김대두의 살인 행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9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퇴근 후 비방하는 여성을 공격을 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범행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대두는 어떻게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범행이 실패한 후 김대두는 공범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등포역을 배회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23살의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청년에게 공범 제의를 한 김대두. 청년은 흔쾌히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김대두는 청년을 데리고 자신의 사촌 매형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그런데 청년은 김대두 사촌 매형의 돈 3만 원과 구두까지 훔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배신과 도둑질에 분노한 김대두는 서울 시내를 뒤지며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용산역 근처에서 마주치게 된 두 사람. 김대두는 청년을 붙잡아 우이동의 한 야산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른 뒤 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청년의 시신을 안매장하기 전 청년이 입고 있던 청바지와 끼고 있던 금반지,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범행 다음날 오전 8시쯤 김대두는 빼앗은 청바지를 가지고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세탁소에 나타났습니다. 피가 덕지덕지 묻은 청바지를 내밀며 세탁을 요구한 김대두. 수상함을 느낀 세탁소 여주인은 그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아들에게 수상한 사람이 피 묻은 옷을 맡겼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이 세탁소를 어머니하고 아들이 함께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신고로 이제 결국 김대두가 체포됐죠. 근데 경찰이 이 청바지를 찾으러 온 김대두를 이제 기다렸다가 체포를 했는데 이때 김대두가 이 청바지에 묻은 피가 싸우다 코피가 나서 묻었다 이렇게 뭐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체포가 됐을 때 그냥 싸우다가 코피가 나서 청바지에 피가 묻어서 내가 세탁을 맡겼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요. 이후에 경찰이 신문을 통해서 살인이 결국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담당 형사의 진술에 의하면 뭐 중국집에 데려가서 음식도 삶먹이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자백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청바지의 주인이 청년까지 살해를 하면서 김대두가 살해한 피해자는 총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두가 17명을 살해한 기간이 고작 55일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17명을 살해하면서 빼앗은 돈통이 3만 원 정도인데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8,600원 정도 됐다고 하니 돈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기 좀 당황스럽죠. 당시 그 김대두를 신고한 그 세탁소 주인분이 그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타셨다고 하는데 지금의 100만 원은 보다는 엄청난 100만 원이었겠죠. 그런데 그 김대두가 연쇄살인을 하고 체포된 나이가 27살이라고 합니다. 20대 청년이 연쇄살인범이 된 배경에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지 그 사회적인 환경이 있는지 뭐 이런 영향도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뭐 어떤 그 하나의 원인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심리학의 어떤 이론을 보면 사실 내가 상황에 지배되느냐, 상황이 나를 지배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론들을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어떤 상황들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김대두가 결국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환경적인 삶이 나의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 좌절이 결국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회복했다 이런 심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런 행위를 하기까지 결국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유혹과 또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두는 이후 재판에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또 하게 되죠. 항소를 하면서 항소의 그 공범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감형이 되자 대법원에서 상고는 포기하고 재판이 이제 사형이 결국은 1976년 12월 28일 집행되었어요. 결국 이제 살인범 김대두는 체포된 지 10개월 만에 사형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범들은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찬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여러분들과 당분간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고 어떻게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